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자라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아침 공기가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스산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며느리 서윤이와 함께 미용실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함께 외출하는 시간이 마냥 즐거웠겠지만 오늘은 어쩐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찻집도 근처에 있던데 머리하고 차 한잔 하실래요? 서윤이는 언제나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뽀얀 피부에 생글생글 웃는 눈매,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죠. 우리 아들 민준이가 서윤이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저런 복덩이가 어디서 굴러왔나 싶어 입이 귀에 걸렸었습니다. 애교도 많고 살림 솜씨도 야무져서 주변에서는 다들 며느리 잘 봤다고 칭찬이 자자했고요. 저 역시 그런 서윤이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진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날도 좋은데 차 한잔하면 좋겠네.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서윤이는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수시로 메시지를 확인했으며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하곤 했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미용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서윤이는 창밖 풍경보다는 휴대폰 액정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제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도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미용실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서윤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머리 하시면 정말 예쁘실 거예요. 제가 특별히 원장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서윤이 덕분에 호강하는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순간 서윤이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다정함과는 다른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혹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 듯한 그런 미묘한 빛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 별것 아닌 일에도 괜한 걱정을 한다더니 딱 제 꼴이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파마향 냄새와 함께 원장님의 밝은 목소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서윤 씨, 어서 오세요. 오늘따라 두 분 다 더 고우시네요. 김 원장님은 10년 넘게 제 머리를 만져준 이제는 동네 언니 동생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서윤이에게도 살갑게 대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서윤이는 금세 미용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특유의 부침성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서윤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김 원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김 원장님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오늘 조금 이상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거 꼭 혼자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척 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원장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명심할게요. 곧이어 서윤이와 저는 나란히 자리에 앉아 머리 손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는 연신 제잘거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 원장님의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척.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김 원장님은 제 머리를 매만지며 다른 스태프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척하더니 아주 빠르게 제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쪽지를 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모님, 잠시 화장실 다녀오셔도 괜찮아요.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요. 김 원장님은 능숙하게 말을 건네며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자마자 저는 숨을 몰아쉬며 쪽지를 펼쳤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내용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모님, 며칠 전 서윤 씨의 무서운 과거와 현재의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라도 알려드립니다. 서윤 씨를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게 아드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입니다. 절대 내색 마시고 우선 몸부터 피하세요. 쪽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리 착하고 순진한 서윤이가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님의 그 진지했던 눈빛,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느껴졌던 서윤이의 미묘한 행동 변화들이 쪽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화장실 칸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동안 서윤이가 제게 보여줬던 모든 행동들, 살가운 미소, 다정한 말투, 야무진 살림 솜씨.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저를 향한 따뜻한 눈빛 속에 그런 검은 속셈을 숨기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함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김 원장님이 오해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이성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김 원장님은 절대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 쪽지를 황급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괜찮다. 서윤아, 그냥 속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서윤이의 뺨을 후려치며 진실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김 원장님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절대 티 내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척 하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어요. 서윤이와 함께 있는 이 공간이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 거의 다 끝나가니 조금만 참지 뭐. 애써 태연한 척 대답하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 것만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머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서윤이는 마침 샴푸실로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스태프가 서윤이의 의자를 뒤로 젖히고 샴푸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원장님, 저 아무래도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이한테는 제가 잘 이야기해 둘게요. 계산은 이걸로 먼저 좀.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김 원장님께 거의 떠맡기듯 건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은 제 눈빛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서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용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니, 거의 뛰쳐나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샴푸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을 서윤이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주머니 속 쪽지를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빠져나와 거리를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은 여전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단란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미용실을 빠져나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길거리에 서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거대한 폭풍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막막함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용실을 뛰쳐나온 후 저는 한동안 집 근처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안에서 들끓는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주머니 속 쪽지는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제 손바닥을 지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우리 서윤이가. 아무리 되뇌어 봐도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제 아들과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서윤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미용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제가 먼저 온 것을 알고 일부러 늦게 들어오려는 속셈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잠그고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쪽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볼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그동안 서윤이가 보여줬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난히 저희 집 재정 상황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던 일, 민준이에게 고가의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던 모습,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제 물건에 손을 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몇 달 전 제가 아끼던 오래된 금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윤이는 집안 대청소를 돕겠다며 제 방을 한참이나 뒤적였었죠. 당시에는 설마 하는 마음에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니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미소 뒤에 그런 탐욕스러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저녁 무렵 서윤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잔뜩 시무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디 가셨어요? 한참 찾았잖아요. 속은 좀 괜찮으세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도저히 못 있겠더구나. 너한테 말할 정신도 없이 뛰쳐나와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몸이 먼저죠?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뭐라도 차려드릴까요? 서윤이는 여전히 살갑게 굴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심을 읽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일단 평소처럼 대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길고도 험난한 싸움의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서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은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민준아,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할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순순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민준아, 혹시 서윤이한테 뭐 이상한 점 같은 건 못 느꼈니? 제 물음에 민준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아니요, 전혀요.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어머니? 아니, 그냥 요즘 서윤이가 좀 평소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은 어떤가 해서. 저는 차마 쪽지 이야기를 바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들이 저를 망상에 빠진 늙은이 취급할 것이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서윤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혹시 서윤이가 뭐 서운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 잘못 없는 착한 며느리를 괜히 구박하는 못된 시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쩌다 저렇게 며느리에게 눈이 멀어버렸을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서윤이의 편이었고 제 말은 그저 잔소리나 트집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처절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저를 외면한다면 저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냉담한 반응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미용실 김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예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내용 말인데요. 김 원장님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한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닌지 걱정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원장님 덕분에 어쩌면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걸지도 몰라요. 혹시 쪽지에 언급된 그 예전 친구라는 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가 예전에 잠시 일했던 작은 회사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처를 주는 것은 그 친구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며 스스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죠. 저는 김 원장님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김 원장님이 알려준 회사를 검색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주변 부동산이나 상점들에 전화를 걸어 서윤이라는 이름의 직원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사람을 모르거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수소문은 허탕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작은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이요? 아, 그 아가씨라면 알죠. 얼굴은 반반한데 어째 씀씀이가 해프고 남자 관계도 좀 복잡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일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머니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부탁했고, 우리는 다음 날 점심시간에 그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 대신 희미한 희망을 품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희망 뒤에는 여전히 거대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지만요.
다음 날 약속 장소인 허름한 식당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일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푸근한 인상의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고 아주머니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아가씨가 시집을 갔다고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집으로요. 사람 앞일은 정말 모르는 거라더니.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서윤이는 예쁘장한 외모와는 달리 행실이 썩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도 잦은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로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고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깨끗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남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고가의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었죠. 한 번은 회사 공금을 아주 조금이지만 슬쩍 했다가 걸려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젊은 사장이 딱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까지는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갔지만 그런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상냥하고 예의 바른 서윤이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쪽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혹시 당시 서윤이와 가깝게 지냈던 동료나 친구를 아는지 물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서윤이의 과거가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언을 확보한 셈이니까요.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윤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순간적으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점심은 드셨고요? 응.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 너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서윤이도 어렴풋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제가 혼자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은근슬쩍 떠보곤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방에서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 제가 평소 잘 쓰지 않는 낡은 손수건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그걸 발견한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제 방에 이런 것을 설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녹음기를 서윤이에게 들이밀며 따져봤자 발뺌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조용히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 안에서 말을 극도로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앞에서는 물론이고 혼자 있을 때조차 중요한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은 저를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몰아넣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윤이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혹시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서윤이가 형님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자꾸 했던 말을 또 하시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신다고. 라며 말을 건넸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망상에 빠진 늙은이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의심하는 못된 시어머니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수작이었죠. 억울함과 분노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서윤이의 험담을 늘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그녀의 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애써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이의 그 천사 같은 얼굴 뒤에 숨겨진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위험한 시도를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이가 잠든 늦은 밤, 저는 살금살금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가 평소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무언가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설령 문을 열고 들어간다 해도 노트북과 휴대폰에는 모두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윤이의 가방을 뒤져보려 했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 서윤이에게 들키기라도 했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아기에 맞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고 서윤이는 너무나 치밀하고 교활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어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서윤이의 계략대로 제가 먼저 쓰러지고 말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용실 김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녀라면 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다시 김 원장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원장님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제 모습은 말이 아니게 초췌해져 있었으니까요. 사모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김 원장님은 황급히 저를 안쪽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는 그녀의 손길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윤이의 감시, 교묘한 이간질, 그리고 증거를 찾으려다 실패했던 아찔한 순간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 원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군요. 사모님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니에요. 원장님,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제 목소리가 절망감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김 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분이 계세요. 제 오랜 친구인데 성격은 좀 불같아도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죠. 예전에 그 친구도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적이 있어서 아마 사모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거예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꼭 만나보고 싶어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원장님은 곧바로 그 친구분에게 연락을 했고 다행히도 그분은 흔쾌히 저를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오후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 원장님이 소개해준 분은 박 여사라고 불리는 저보다 대여섯 살 위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조금 차가워 보였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질문을 던질 뿐 제 말을 끊거나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박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그 악랄한 며느리 반드시 죗값 치르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아주 치밀하게 움직여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박 여사님의 단호한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탐정처럼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윤이의 과거 행적을 좀 더 깊이 파고들 것, 가능하다면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할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것 등등.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들이었지만 박 여사님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믿을 만한 심부름센터나 IT 전문가를 알아봐 줄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우리는 앞으로 긴밀하게 연락하며 함께 이 싸움을 헤쳐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편이라는 생각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운영하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수주가 줄고 자금 회전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요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계약을 파기하고 회사에 대한 악성 루머까지 퍼지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밤늦도록 회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힘겨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 생긴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모님, 혹시 아드님 회사 일에 그 며느리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서윤이가요? 설마요. 걔가 뭐 때문에? 글쎄요. 하지만 너무 공교롭잖아요. 사모님이 며느리의 실체를 알아채기 시작한 시점과 아드님 회사가 어려워진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리는 것 같아서요. 어쩌면 그 며느리가 아드님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의도적으로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목표는 결국 아드님 재산일 테니까요. 박 여사님의 말은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서윤이가 아들 회사까지 망가뜨리려 한다면 그녀의 탐욕은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악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서윤이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제 마음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저희 가문 전체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과 함께 더욱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서윤이의 검은 속셈, 그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박 여사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이후 저는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서윤이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행동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저를 도왔고 우리는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서윤이의 방에서 아주 결정적인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서윤이가 친정에 간다고 아침 일찍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윤이의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이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 몇몇 변호사 사무실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벌써부터 제 재산 상속 문제에 손을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메모의 뒷면에 휘갈겨 쓴 듯한 글씨였습니다. 요양원 시설 문의, 정신과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의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서윤이의 악랄한 계획을 증명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여사님은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도 오히려 지금이 반격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알아챘다는 걸 눈치채고 계획을 서두르려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박 여사님의 말대로였습니다. 서윤이는 그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척하며 민준이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길도 잃어버리실 뻔하고 내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 할 텐데 나 혼자서는 역부족인 것 같아. 혹시 전문적인 요양시설 같은 곳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 라며 은근슬쩍 민준이를 떠보는 것을 제 귀로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 뻔뻔함과 악랄함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박 여사님이 소개해준 IT 전문가는 서윤이의 과거 행적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서윤이는 지금의 민준이와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심지어 서윤이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의 교묘한 수법과 연기력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들 민준이의 회사 문제 역시 서윤이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이가 민준이 몰래 회사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빼돌리고 심지어 회사 자금 일부를 자신의 차명 계좌로 빼돌리려 한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 확보된 것입니다. IT 전문가는 서윤이가 사용하던 클라우드 계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서윤이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가려 한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보며 분노와 함께 일말의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한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서윤이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서윤이의 친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윤이의 친정 역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의 아버지는 과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차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었고 어머니는 개 모임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서윤이의 이런 악행은 그 부모로부터 학습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의 이런 대담한 범죄 행각 뒤에는 친정의 비호나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서윤이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위한 칼은 거의 다 갈아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서윤이가 스스로 놓은 덫에 걸려들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조급함이 바로 그녀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전쟁의 서막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함께 서윤이의 검은 속셈을 밝혀낼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덩이와 차가운 얼음덩이가 동시에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악랄함에 치가 떨리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격정이 치솟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겪게 될 파장, 특히 아들 민준이가 받게 될 충격을 생각하면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었고 저는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역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보낸 서윤이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몇 가지 단서들을 받아본 민준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누가 하는 겁니까? 어머니, 혹시 이런 유치한 장난에 휘둘리시는 건 아니죠? 라며 오히려 제게 역정을 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나도 우편함에 들어있길래 너한테 한번 보라고 준 것뿐이다. 하도 흉흉한 세상이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겠니? 하지만 며칠 뒤 민준이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서윤이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곧이곧대로 믿던 모습에서 벗어나 가끔 서윤이의 말에 질문을 던지거나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서윤이가 새로 산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와 민준이에게 자랑했을 때 예전 같으면 당신한테 잘 어울려라며 웃어넘겼을 민준이가 여보,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살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윤이는 특유의 애교와 눈물 연기로 자기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시켜 주려고 내 용돈 모아서 산 거야. 자기가 싫다면 당장 환불할게. 라며 상황을 교묘하게 빠져나갔지만 민준이의 눈빛에는 석연치 않은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제게는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깨닫고 제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저는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서윤이도 어렴풋이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살갑게 제게 다가와 어머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라며 제 기분을 살피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칼날 같은 경계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박 여사님과 몰래 통화하는 것을 서윤이가 엿들으려다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윤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 방을 뒤지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서윤이는 제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회사 일로 늦는다고 하자 서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방으로 찾아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한테 뭔가 숨기시는 거 있으시죠? 자꾸 제 주변을 캐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어머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민준 씨한테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부당하게 괴롭히는지,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이간질하는지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과 민준 씨 사이만 더 멀어질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숨긴다는 거냐? 나는 그저 내 아들 가정이 평안하길 바랄 뿐이다. 내가 정말 떳떳하다면 내가 뭘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지 않겠니? 서윤이는 제 말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바꾸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정말 이 집안을 위해, 민준 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조금만 더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악어의 눈물에 저는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내 진심이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아무 말 않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걸. 라고만 말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서윤이가 스스로 더 많은 증거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라고 조언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되새기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윤이의 생일날, 저희 집에서 조촐한 가족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파티는 서윤이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박 여사님과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폭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에는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서윤이가 평소 친하게 지낸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친구 몇몇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증거 자료들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영상과 음성 파일, 그리고 문서 형태로 준비했고 각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IT 전문가는 혹시 모를 서윤이 측의 반격에 대비해 모든 자료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할 기술적인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최종 상담을 통해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폭로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한 준비도 완료했습니다. 파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이 악연을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닥칠지도 몰라. 부디 이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 시작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서윤이의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운 납덩이라도 매달아 놓은 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제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든 저는 담담히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죠. 어쩌면 제 아들 민준이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새벽녘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수없이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했고 그 역할은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한 서윤이는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습니다. 어젯밤 민준이가 깜짝 선물이라며 건넨 목걸이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연신 휴대폰을 확인하며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에 답장을 하느라 부산스러웠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장단에 맞춰주었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오늘까지만 실컷 웃어두렴. 내 거짓된 행복이 오늘 밤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 민준이는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낸 익명의 편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듯 식사 중에도 몇 번이나 저와 서윤이의 눈치를 살폈고 간간히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서윤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민준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파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혹시라도 서윤이한테 또 무슨 오해가 생기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요. 저는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그저 오늘 서윤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너도 알아야 할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갈 테니. 아들은 제 알쏭달쏭한 말에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집안은 겉으로는 분주한 파티 준비로 활기가 넘쳤지만 그 이면에는 폭풍전야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며 모든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내 아들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시누이 내외였습니다. 시누이는 제게 안부 인사를 건네면서도 힐끗 서윤이의 눈치를 살폈고 그녀의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뒤이어 동서와 시동생이 도착했고 그들 역시 평소와는 다른 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윤이가 초대한 그녀의 대학 동창이라는 여자 2명은 마치 패션쇼에라도 온 듯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나 집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서윤이는 그들 앞에서 더욱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안주인 행세를 좇았습니다. 거실에는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제법 그럴듯한 파티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서윤이는 오늘의 주인공답게 가장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나비처럼 오가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서윤이 곁을 지키며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음식이 테이블 위에 차려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술기운이 올라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움직임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집중되었습니다. 순간 거실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오직 제 심장 뛰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가볍게 잔을 두드려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 최대한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집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며느리 서윤아, 다시 한번 생일 정말 축하한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서윤이는 감격에 겨운 듯한 표정으로 제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제가 며느리를 칭찬하는 덕담을 하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목소리에 약간의 무게를 실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가 우리 민준이와 결혼해서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집안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으니까 너는 정말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아주 다채로운 얼굴을 가진 아이더구나. 제 마지막 말에 서윤이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듯 여전히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 한쪽에 미리 설치해둔 대형 TV 화면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화면은 아직 검은색으로 꺼져 있었지만 곧 지옥의 문을 여는 창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서윤이를 위해 아주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단다. 서윤이의 우리가 평소에는 미처 볼 수 없었던 그녀의 또 다른 매력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이란다. 자, 다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검은 화면이 밝아지며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서윤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몇 년 전
민준이와 결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곧이어 화면은 다른 남자로 바뀌었고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애틋한 눈빛을 교환하는 서윤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바뀌었고 각기 다른 남자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미래를 즐기는 듯한 서윤이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배경으로는 흐느끼는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우리 가정을 파탄내고 돈만 챙겨서 사라졌다고요. 또 다른 남성의 분노에 찬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 전 재산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잠적해버렸어요. 서윤이라는 이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과 서윤이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여기저기서 작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당혹감과 공포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세상에, 저건 제가 아니에요. 누가 저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거예요.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라고요. 서윤이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가 저 몰래 제 방에 들어와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거나 제 통장을 몰래 촬영하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뒤이어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서윤이의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명의 재산은 그 정도 되고요.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상속 절차는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요양원도 몇 군데 알아봐 뒀고요. 그 대화 내용을 듣는 순간 신우이와 동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이미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듯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대학 동창이라는 여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다른 친척들 역시 수군거리며 서윤이를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서윤이가 이럴 리 없어. 민준이는 거의 울부짖듯이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민준이 회사의 중요한 내부 회의 자료와 신제품 설계 도면이 담긴 파일들이 서윤이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경쟁사 직원에게 전송된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민준이 회사가 겪었던 경영난의 배후에 서윤이가 있었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서윤아, 이게 다 정말 너가 한 짓이야? 말해봐.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내가 알던 너의 모습은 다 거짓이었던 거야? 민준이가 절규하며 서윤이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원피스와 완벽했던 화장은 처참하게 망가져 내렸고 이제 남은 것은 초라하고 비참한 본모습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이나 한 듯 현관문이 열리며 미용실 김 원장님과 박 여사님, 그리고 그동안 서윤이에게 피해를 입었던 또 다른 피해자 대여섯 명이 차례로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처럼 극적인 효과를 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서윤이에게 당했던 사기 행각과 그로 인해 겪었던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서윤이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거실 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 남동생은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당신도 인간입니까? 내 딸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걸
그렇게 감쪽같이 당신은 악마야. 피해자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윤이의 대학 동창이라는 여자들은 이미 슬그머니 자리를 떠난 후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과 분노,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윤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와 동서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는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형님 속도 모르고 서윤이 아이 말만 믿고 형님을 오해했어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형님. 그들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 장본인 서윤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인들 앞에서 서윤이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어떤 거짓 눈물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다 못해 가루가 되어버렸고 그 추악한 민낯만이 모든 사람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때 웃음과 행복이 넘쳐 흘렀던 생일 파티는 한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거짓된 삶을 고발하는 처절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씁쓸함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통쾌함.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렬하게 느껴진 것은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악몽의 터널 끝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숨막히는 긴장감은 사라지고 이제 거대한 심판의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저는 굳건히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생일 파티가 아수라장이 된 그날 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서윤이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그녀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친정 식구들에 대한 수사도 즉시 착수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간간히 보던 일이 제 집에서 제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한동안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서윤이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오히려 저와 박 여사님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은 얼마 가지 못해 힘을 잃었습니다. 특히 과거 그녀에게 사기를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물증들은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윤이의 친정 식구들 역시 처음에는 우리 딸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펄펄 뛰었지만 그들의 과거 불법 행위들까지 하나둘씩 드러나자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풍비박산 난 가정. 그는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여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위로하고 다독여도 그의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스스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민준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윤이와의 이혼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서윤이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저희 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그토록 탐냈던 재산은 단 한 푼도 그녀의 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민준이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윤이와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만큼의 배상금을 물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더디지만 반드시 정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윤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기, 횡령,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그녀에게는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서윤희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그녀의 악행에 동조했던 친정 식구들 역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서윤희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통쾌함이나 기쁨보다는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들이 입은 상처는 깊었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지만 서윤희와의 악연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몇 번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텐데요.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너무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할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이번 일이 내 인생에 큰 교훈이 되길 바란다. 아들은 제 말을 가슴 깊이 새기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민준이는 예전에 무기력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무너졌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마냥 어리광을 부리거나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한 명의 성숙한 어른으로서 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자의 관계가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에게 더 건강하고 진솔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악몽은 그렇게 서서히 과거의 기억 속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그 무거운 네 글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 한동안 저는 깊은 허탈감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지병이 깨끗이 나았지만 그 병과 싸우느라 소진해버린 기력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했습니다.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서윤이와 벌였던 보이지 않는 전쟁, 그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다 못한 박 여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심리 상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무슨 상담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박 여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까지 모두 쏟아냈습니다.
몇 번의 상담을 통해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게 일기를 써보거나 명상을 하거나 혹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조언에 따라 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윤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감정은 조금씩 차분해졌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말에는 집 근처 공원이나 산을 찾아 홀로 산책을 즐겼습니다.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 속에서 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김 원장님도 자주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이제는 제게 둘도 없는 친구이자 자매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구나.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서윤이와의 싸움이 끝나고 나니 제 앞에 놓인 시간들이 갑자기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제 꿈은 까맣게 잊고 살았었죠. 문득 그 시절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제 마음대로 색을 칠해나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모든 시름을 잊고 온전히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외에도 저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하나씩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배우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기차를 타고 훌쩍 여행을 떠나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감흥을 느끼기도 했고요. 작은 성취들이 쌓여갈수록 제 안에는 자신감과 함께 삶의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서윤이의 얼굴이나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들 때문에 괴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웠지만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상처를 넘어 새로운 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서윤이와 관련된 모든 소동이 마무리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들 민준이와의 관계였습니다. 민준이는 과거에 어리석었던 자신을 깊이 반성하며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다행히 그의 진심과 노력이 통했는지 회사는 예전의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탄탄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주말마다 꼬박꼬박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꽃이나 작은 선물을 건네며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마냥 어리광을 부리거나 제게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변화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 역시 그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며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을까요? 우리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살가운 모자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거나 그의 결정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고, 민준이 역시 제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손주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제 욕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간혹 박 여사님이나 김 원장님을 통해 그녀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혹은 그녀의 가족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들려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고, 그녀의 불행이 제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악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롯이 현재의 제 삶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어 동네 작은 전시회에 제 그림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수채화뿐만 아니라 유화에도 도전했고, 가끔은 손수 만든 작은 그림 엽서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은 제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언어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돕는 일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 지원 단체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제 진솔한 경험과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일은 제게 큰 보람과 함께 삶의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제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활기차다고 느낍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제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롯이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윤이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 있어 크나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를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더욱 단단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창가에 앉아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얼마 전 새로 입양한 작은 강아지가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고, 창밖으로는 제가 가꾼 작은 정원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순간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저는 제 정원에 이제 막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앞으로 그 씨앗들이 어떤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화해하지 않았지만 저는 조금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끝나지 않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제법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해 주신 모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시련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의 순간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반드시 존재하고, 절망의 끝에는 또 다른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 지난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아픔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제 이야기 속 어떤 선택이나 장면에 대해 특별히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진심, 어린 응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용기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댓글을 통해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